않으셨어요. 이제 내일로 가기 위한 종착역입니다. 당신의 시선에 새로움을 더하는 시간, 시사야. 마음껏 즐기시고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시는 소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성백제 시대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과 몽천토성 외곽에서 심상치 않은 유구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각종 재개발 구역에서 근초고왕 시대의 도시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한성백제의 도시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성백제 하면 비운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한성백제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고요. 그 도성인 한성이 함락이 되고 이때 그 패배를 직감한 계로왕이 아들 문주에게 나는 마땅히 사직을 위해 죽겠지만 너는 피해서 나라의 개통을 잇도록 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래서 한성백제 493년 역사가 그렇게 종막을 고하고 백제는 이제 웅진으로 공주로 천도해서 웅진 시대를 맞게 됩니다. 한순간에 싹 하고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 역사적 미스테리를 풀려고 굉장히 사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라진 한성백제의 흔적이 극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96년에 원래 한성백제 함락 이후에 1,500년 이상 땅속에 꽁꽁 묶여 있다가 이 1996년에 극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해 말에 풍납동의 현대 아파트 텃밭이 공사장에 어떻게 보면 그 학자가 잠입을 했어요. 이영구 교수라는 분이 그 당시 선문대 교수인데 잠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무수히 박힌 한성백제 문화층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언론에 터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장기 발굴 조사 끝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둘레 3.5km의 풍납토성의 어떤 그 실체가 그 내부의 실체가 또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지금 이홍구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의 왕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발굴 결과나 연구 결과 보면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풍납토성과 옆에 또 몽천토성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뭐냐면 삼국사의 괴로왕지를 보면 고구려군이 북성을 7일 만에 빼앗고 그 계로왕이 몸을 피한 남성을 공격했다라는 표현에 있는데 그 표현에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북성은 풍납토성이고 남성은 몽춘토성이 아니겠냐라는 유력한 견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침략군에 맞닥뜨린 계로왕이 평소 머물던 풍납토성 즉 북성에서 싸우다가 그 남성인 몽춘토성으로 피했다. 거기서 항전했지만 남성까지 함락되었다. 이런 이야기 구조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사대문 안에만 사람 산 건 아니잖아요. 사대문 밖에도 사람 살았던 것처럼 지금 풍납토성, 몽천토성 안에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곽에 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 그래서 1996년 풍납토성 발견 이후에 20년 동안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한성백제 시대의 도성은 과연 풍납토성과 몽천토성에만 한정된 개념이었을까? 그 두 왕성의 밖에는 한성백제 시대의 유적과 유구가 없는 것일까? 지금은 이제 그 석천동, 방이동, 가락동, 고분군 해서 일부 그 고분군이 좀 남아있는 노출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만 해도 그 일대에 300기가 넘는 고분군이 보였다라는 거였거든요. 300기요? 그렇습니다. 그 일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두 왕성 밖에서도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죠. 그대로 보존만 됐다면 경주 못지않은 엄청난 역사 유적이 될 뻔했는데 사실은 지금 잠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몽천하고 풍납토성 흔적만 좀 아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기가 넘는 고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발굴만 하면 많은 유구나 유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런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7, 80년대까지는 그랬다라는 거고요. 풍납토성 발견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토성의 내부 발굴에만 또 신경을 썼어요. 주로. 그래서 그밖에 유적유구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 왕성 내부의 발굴 보존에도 사실 수많은 또 엄청난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밖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아파트 공사 이런
대규모 개발이 있는데 그 왕성박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이 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왕성박계 한성백제 도시개발 속에 간과되고 무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뭐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지만 옛날에 풍납토성 바로 끼고 있는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제가 네. 포장마차도 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유물 보존이나 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관심했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6년에 그 풍납토성하고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뭐 경기 하남 감일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사전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발굴 조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한성백제 시대 이른바 굴식 돌박무덤이라 해서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쏟아져 나왔는데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고분의 수가 총 52기였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한성백제 시기의 굴식 돌박무덤이 한 100기가 되거든요. 포함해서. 예. 그것의 반이 넘는 대규모 고분이 그 지역에서만 쏟아져 나온 것이죠.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분군에서 중국계 청자가 나왔는데 예. 호랑이 머리 장식이 달린 항아리, 그다음에 닭머리 장식이 달린 항아리가 있어요. 그 연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 중국의 동진 시기의 중후기인 4세기 중반에서 와. 5세기 사이로 추정이 됐고 그리고 이 고분군의 일부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이 있습니다. 엉덩이 뼈가 있는데요. 네. 엉덩이 뼈 그다음에 나무 관제 이런 것들을 해갖고 연대를 측정을 했더니 4세기 중반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나온 발굴된 감일동 고분군의 중심 연대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지금으로부터 1500, 16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고분군에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묻혔는지 이건 알 수 있습니까?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도성의 중심부에는 유명한 석천동 고분군이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석천동 3호분이라고 그래갖고 제일 큰 고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근처 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석천동 고분군은 왕과 왕족의 무덤이 모인 곳이고 그에 비해서 풍납토성과 4km 정도 떨어진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감일동 고분군에서는 아마도 그 시대를 활용한 귀족들의 묘지가 아니었겠나라는 판단이 들죠. 그 귀족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죠. 모르죠. 모르는데 네. 제가 한번 삼국사기를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예. 근초고왕 시대에 등장하는 진정이라는 인물이 보이더라고요. 진씨가 그 참진자거든요. 예. 그 한성백제 시대에 이렇게 보면 가장 유력한 8대 귀족 가문이 있거든요. 예. 그 뭐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즉위 2년 후인 347년에 진씨 가문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왕후의 친척인 진정이라는 인물을 조정자평 지금의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네. 삼국사기를 보면 인물평이 별로 안 좋아요.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성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고 일할 때 가혹하고 까다로웠다. 그래서 권세를 믿고 제 마음대로 하니 나라 사람들이 미워했다. 뭐 이런 악평이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은 미워했지만 어쨌든 권세는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평판은 어떻든 간에 예. 그 근초고왕 시대에 가장 유력했던 진씨 가문의 무덤이 뭐 혹시 감일동 고분군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 땅속에 꽁꽁 숨어있던 한성백제 역사 또 한 번 1996년에 이어서 또 한 번 택지 개발 즉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풍납토성도 아파트 공사하다가 그렇죠. 일종의 이제 네, 그렇습니다. 터파기하다가 발견된 거잖아요. 예. 우리 강일동 고분도 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지구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일동 고분군이에요. 우리가 저도 잘 헷갈리는데 감일동 고분군이라고 네. 하남에 있습니다. 강일동이 아니라 그런. 강일동도 있고 감일동도 있고. 하여튼 뭐 강일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일동이라 그랬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풍납토성하고 몽천토성 외곽에서 벌어진 그런 각종 공사 현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요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성 즉 풍납동 토성과 몽천토성 외부에서 한성백제 주민들이 살았던 명백한 흔적이 보이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럼 집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거에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첫 테이프를 끄는 게 풍납토성에서 북동쪽으로 한 90m 떨어진 그런 곳인데 이 역시 이제 천하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예요. 역시 이것도 아파트죠. 네네. 노출된 유가 유물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구의 양상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1차로 이게 주거지라든지 또 창고와 같은 그런 걸로 용도로 쓰였던 그런 구덩이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는데 그 위에 2차로 다시 주거지와 또 구덩이 유구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던 흔적이 나온 거죠. 가장 아래 밑바닥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집터고 그 위에 흙이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집이 올라갔다. 그럼 두세 개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시대에 걸쳐서 만든 집터 유적이 발굴이 동시대라도 뭐 선후 관계가 뚜렷한 그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을이 한 4세기 중반에서 100년 정도 존속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2년 뒤에 또 2021년인데 풍납토성 역시 외곽의 풍납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장 이건 뭐 동사무소 같은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서도 비슷한 유구가 출토가 되었는데 한 18평 규모의 주거지가 함께 그 91개의 다양한 유구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2층이 아니라 3개면 3개의 생활층이 중층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 조성된 건물 뭐 같은 그런 생활 공간이 다시 재차 3차에 걸쳐서 각종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올린 거죠. 그리고 창고 등으로 쓰였을 아까 얘기했던 대형 구덩이 같은 경우는 조성되고 폐기되고 다시 조성되고 또 다시 폐기되는 그런 시차를 두고 다양한 공간이 여러 차례 중복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했던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게 뭐 천호동 풍납동 여기만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밝혀지는데 2020년부터 이 방이동 보면은 서울 올림픽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뭐 유소 호스텔도 있고 대한체육회관도 있는 그 자리인 건데요. 그 부지에서 더 극적인 유구 양상이 드러냈는데 이 한성백제 시기의 주거지가 38동 터가 발견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그런 구덩이 시설, 건물 시설일 수가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폐기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300기 가까운 그런 유구가 노출이 됐고 화재로 폭삭 내려앉은 건물도 한 2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거지에서는 화덕자리하고 부뚜막도 보이고 또 고래라 그래갖고 구들장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 불길 이런 것들이 나가는 길 있잖아요. 고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주거지 그리고 구덩이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역시나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발굴할 때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는데 드론 같은 데서 높은 데서 아래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집터가 뭐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도 제가 뭐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사진도 올렸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보면 엄청 대단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대단한 건데 그 올림픽 콤플렉스 맞은편에 보면은 이 잠실 신천동 진주 아파트가 있잖아요. 유명한 진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재건축 부지에서는 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또 유구 유적이 더 큰 유구 유적이 발견이 됐죠. 어떤 모양의 유적이 발견됐길래 그렇습니까? 원래 이 아파트 단지가 저습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대가 좀 낮은 거죠. 네, 약간 그렇고 저습지이고 그다음에 유적이 존재 설령했더라도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으니까 훼손될 가능성이 많겠다. 있었더라도 그렇게 이제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겠지만 주변에 몽춘토성이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 발굴 조사를 했는데 올 1월부터 이제 정식 발굴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기존 아파트 건물 그 사이에 땅 밑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성백제 시대의 도시 유적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건물을 피해서 드러난 유구가 주거지가 68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각종 시설 그런 뭐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쓰였던 구덩이가 363기, 도랑 유구가 34기, 도로가 1기, 그다음에 불에탄 유구가 1기 등해서 총해서 472개의 한성백제 시대 유구가 밝혀진 거죠. 옛날에 지하주차장 만들었으면 다 훼손될 유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없는 곳이라서 아마 이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아마 지하주차장 막 그렇게 엄청 다 파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주거지를 보면 보존 상태가 완벽한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 21호하고 22호 주거지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 평수가 68평 그리고 62평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한 동이 68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보면 육각형인데 뭔가 그 대형 무슨 공간, 그러니까 공동 강당 건물, 같은 무슨 공공시설 같은 그런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동은 가장 넓은 주거지라는 점에서 또 한 동은
바닥면을 다진 흔적과 부뚜막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두 동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발굴 성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덩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구덩이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우리가 겁니까? 이제 구덩이 하면은 그냥 뻥 뚫어놓은 그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화덕이나 부뚜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거지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거를 그냥 구덩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모르는 그렇죠. 경우에 주거지도로 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라든가 혹은 폐기물을 담아놨던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 최대 폭이 한 8m 가량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98m 정도 나왔거든요. 도로의 길이가. 네. 그러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백제 시대에 수레바퀴 자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현대 운송 수단인 경운기 그다음에 트럭의 바퀴 자국 이것이 동일한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1500년 전에 도로 개념하고 지금의 도로 개념하고 같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재미있는 또 상상력까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에 있는 고속도로가 로마 시대 때 다 닦아놓은 도로 위에 만든 거다. 뭐 이렇게 그거랑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유구가 나오면 이런 때 재개발 재건축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재건축하는 그런 부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인데 그 밑에도 어떻게 보면 한성백제 시대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첩된 유물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성백제 시대 때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또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라는 건데 이 유적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주거지 그다음에 주거지와 아까 얘기했던 구덩이 각종 시설물 그다음에 구덩이와 구덩이 주거지와 도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러 차례 중첩되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가장 규모가 크다는 68평짜리 주거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거지 위에 23평짜리 건물이 또 들어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31평짜리 한성 백제 시대 때 그런 거죠. 그런 건물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어떤 주거지의 경우는 무려 5번이나 그런 중첩된 사례가 있거든요. 만들었다 또 만들었다 만들었다 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주거지로 사용됐는데 그 위에 또 도로가 뭐 서 있는 뭐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걸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대단해 보여요. 근데 뭐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호동이나 풍납동, 방이동, 신천동 이 유적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그런 방이동 청사라든가 또는 방이동 그 48번지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재건축하고 뭐 또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와 똑같은 양상의 한성백제 시대 주거지 중첩 그런 유구가 계속 속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유적들의 연대는 3세기 말 혹은 4세기 중반부터 5세기까지 다 일반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다 백제 근초고왕 시절과 겹친다? 그렇습니다. 근초고왕 시절에는 보통 보면 고구려 고고건왕을 죽이고 뭔가 이 군대를 대대적인 사열을 했는데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황색 깃발이라는 것은 황제 해석깔이거든요. 황색은. 그래서 이게 그 만천하의 백제국이 황제국이다라는 걸 뽐낸 거고 어쨌든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초고왕 때가 백제의 전성기라고 하니까요. 뭐 그 시절은 그만큼 화려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최치원이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의 말을 들으면 백제가 오나라 월나라를 침공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100만이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것 근초고왕 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럼 뭐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 그 1500년 전 1600년 전에도 계속 있었다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밀동 거분구랑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성기를 이룬 백제 도성 엄청난 인구가 유입됐다. 근초고왕 시절에. 그래서 대단히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계속해서 금싸라기 땅 만드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럼 뭐 금싸라기 땅인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 못하느냐 유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는 보존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생의 어떤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뭐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100년, 500년, 1000년 후에 한성백제 시대 때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주거 공간의 변천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다 깡그리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있죠.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네. 이거 다 그냥 토파기 공사해서 그냥 다 없애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아파트 사이에 네. 그런 따로 유물이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보존하는 방안들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합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이들한테 교육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헌재기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